갚을 수 있는 차입은 부채가 아니다. 가난한 친척들이 진 빚을 갚을 일이 없었다면 나는 예술작품을 창조하느라고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지창조의 화가 미켈란젤의 말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과 경영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적을수록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마다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심지어 무차입 경영을 선언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부채 비율만 놓고 보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얼마나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고 마냥 즐거워만 해야 할까요? 물론 부채 비율이 낮으면 기업의 안정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기업이 투자를 할 유인을 찾지 못하여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 둘째,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셋째, 차입 규모를 줄이거나 상환하는 방법. 넷째,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법. 이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첫째, 둘째 방식인 이익을 많이 내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가와 고객 수를 늘리고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을 낮춰 이익 마진을 높여야 합니다. 이익 마진을 늘리면 이익을 사용하여 부채를 갚을 수 있으므로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신주 발행하는 것과 제3자 배정 방식의 2가지가 있습니다. 넷째의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주로 기업이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채권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방식이죠. 실제 워크아웃 기업, 회생기업, 구조조정 기업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셋째 방식인 차입금을 줄이거나 상환하는 방법인데 과연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서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차입 규모를 줄이면 부채 비율이 낮아져 재무 구조는 개선되겠지만 이에 따른 신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설비 투자 동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오던 한국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0년대 중반 무렵 20%대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기업이 차입 규모를 줄이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부채 비율을 낮추면서 내부 자금 조달로 투자를 지향하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신규 투자를 기피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매년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면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경제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 투자는 소비, 수출 등과 함께 국민 계정상 최종 수요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를 도입하며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요소들입니다. 지난날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국내와 해외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단기 자금을 끌어들여다가 그것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업, 특히 재벌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과잉 투자를 서슴지 않아 이것이 높은 부채 비율로 이어져 IMF 외환위기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당국과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기업의 부채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과거처럼 기업이 적절한 투자마저 주저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주장대로 투자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과거 높은 금리의 때와 달리 요즘과 같은 저금리의 추세 속에서 기업의 신규 투자는 늘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를 보면 기업 대출 대신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우선 투자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큰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 노조의 영향력 증대,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기업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또한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하려는 의지가 꺾이고 투자를 망설이게 합니다. 그나마 한국 경제가 수출과 소비 진작에 의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이 꼭 좋은 것은 아니나 적정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설비 투자와 경제 성장률 간에는 동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투자는 그 이상의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투자 승수의 효과를 감안할 때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경기 확장기에는 설비 투자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43%나 되며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설비 투자는 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본다면 만약 한국 경제가 3%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설비 투자 증가율은 7%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낮은 부채 비율을 좋아할 것만은 아니며 더구나 왕성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의 무차입 경영은 계속 기업으로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어려울수록 더 끊임없이 투자해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 수준의 돈을 빌려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한 말이지만 갚을 수 있는 차입은 부채가 아닙니다. 대신 소비가 아닌 생산적인 데에 써야 합니다. 이상 끝까지 살아남기 시리즈 갚을 수 있는 차입은 부채가 아니다였습니다.